자, 지지율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월요일만 되면은 KSY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오는데, 여기 좀 상식으로 알려드리면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지난주 내내 여론조사를 해요. 매일. 네. 이제 그 결과치를 주초에 내는 거고, KSY는 이틀 조사해서 주초에 내는 건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율이 2주 연속 데드크로스. 40%대도 위태롭다 이거. 40%도 위태롭다.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맛에 야당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항상 드리잖아요. 자, 리얼미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잘하고 있다 44.4, 444, 444. 큰일 났네. 잘못하고 있다 50.2, 리얼미터가 50%를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골든크로스네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 사실상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봐요. 이게 1주 단위로 지금 표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인데, 저걸 월 단위로 바꿔버리면 저거는 절벽이에요. 저거는. 저 조금만 있으면 상장 폐지각입니다. 저거는. 그러네. 빨리 빼야 돼 지금.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오차범위 밖에서 처음 벌어졌습니다. 오차범위 아니라 그러면 뭔가 좀 실수가 있겠지 하는데, 오차범위 밖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요게 이 숫자가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매일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한 명 조사가 아니에요. 전체가 2,514명입니다. 조사가 2,514명. 많이 했네. 그래서 오차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그러면 4% 이상 벌어지면 오차 범위 바뀌거든. 5.8포인트 차이 나는 거죠. 리얼미터가. 그 다음에 KSY는 어떻게 됐냐면 윤석열 잘하고 있다 42.8, 못하고 있다 51.9. 그러니까 이게 42.8이 어느덧 42.8에 가까워진 거예요. 이거 다음 주면 30% 나올 수도 있는 그건 거예요. 완전히 그냥 오차 범위 바뀌네요. 네. 요거는 1,000명이니까 1,000명 같은 경우는 한 6% 정도라고 6.2% 보면 정도. 이것도 오차 범위 바뀌고요. 그래서 요거 그래프로 한번 보시면은 빨간색 부정평가가 51.9, 굉장히 벌어진 거죠 지금. 그리고 잘하고 있다 긍정평가가 42.8. 이 정도면은 저 같으면요 대통령직 내려놓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아니 윤석열이라면 모든 여론조사를 비공개시킬 겁니다. 조달청처럼. 나중에 뉴스 나올 거예요. 여론조사 기관들한테 대통령실이 전화해서 여론조사 안 하면 안 되냐. 임기 기간 동안 블랙아웃이다. 다음에 지지율 추이도 한번 볼까요? 참 아름다운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고기 집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네요. 연탄집게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완전 연탄집게네. 연탄집게 하시는 분 본 적 있어? 그게 뭐예요? 저는 그걸로 맞아봤습니다. 야, 이거는 연탄집게 지지율이네요. 야, 지금 정말 대단하게 아름답습니다. 이 속도로라면 11월 이후에 사주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네. 정말 맞을 것 같네요. 자, 윤석열을 왜 부정평가하십니까? 잘하고 있는데 왜 부정평가하십니까? 라고 물었다고 치자. 한번 봅시다. 여권 내부의 갈등 때문 24.5, 고물가 등에 대한 경제 대책이 미흡하기 때문 21.4, 노동시간제 등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과 부처 간 혼선에 따른 정책 불안 때문 15.6. 다음에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이전 정부에 대한 의혹 제기 및 보복 수사 논란 때문 15.4. 조용한 내조를 뒤집은 대통령 부인의 행보 때문 13.8.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말고 더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재밌는 건 그 모든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한 불안 요소가 압도적으로 불만이고 나머지는 자잘한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모든 불만 요소에 대해서 고르게 지금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윤석열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숫자를 한번 매겨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뭐 윤석열은 외교 잘했다 이런 대구 마이니치에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여론조사로 본 해외 순방에 대한 평가예요. 47.4% 성과가 없었다. 성과가 있었다 39.1%. 근데 윤석열 지지율은 42%잖아요. KOC의 5와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성과가 없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이 부끄러워. 이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진보 유튜브를 많이 넘어오겠네요.
재밌거든. 제가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 즈음에 윤석열 잘하고 있냐 그 여론조사를 새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해드려 봤거든요. 사실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여론조사를 했던 의미는 결과가 뻔하잖아요. 보수 쪽 사람들은 새날 얼마나 보고 있나를 보려고 했더니 매우 잘못하고 있다 92%,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3%, 대체로 잘하고 있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잘 모르겠다 1%, 13만 명이 투표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정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3% 정도가 보수층이 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보수층이신 분들 1번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쳐 이제. 쫓아내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진짜로 중요한 거, 이념 성향 분석이에요. 당신은 보수입니까? 중도입니까? 진보입니까?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번 조사에서 보수가 32점, 밑에 표는 보지 마시고요. 보수가 32.9, 중도가 34.7, 진보가 24.6이에요. 그러니까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약 8%에서 9% 정도 적게 답하고 있어. 아직까지 정권 뺏긴 효과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지지율이 이따위예요. 밑에 표는 지금 그 보수 성향층이 지금까지 최고로 들어왔을 때가 42.0. 이게 2022년 6월 1일이었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방선거 날. 그리고 진보 성향층이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건 2021년 8월 9일 날인데 32.4%. 32.4가 여론조사에 응답을 제일 많이 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 주에는 진보층이 24.6%밖에 응답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이렇게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다. 이걸 보셔야 되고, 진보층이 답하기 시작하면 윤석열 지지율 20%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만간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이미 이 주식 토론방 같은 데서는 탄핵 한 10번 시켰어요.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죠. 데드크로스에 대해서. 그때 그 리서치비 여론조사할 때 윤석열의 국정운영 잘못한다는 그 데드크로스 51%가 나토 회의하고 있는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들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해외 순방을 해요. 그리고 국내가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이 빨아줍니다. 근데 문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 언론이 되어 있냐면 회에 나간 이야기를 별로 안 하는 방식으로 보도를 했었고, 여러분도 그 마차님 옛날에 충격 먹었다고 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영국 방문했을 때 그 보도를 국민들이 몰랐다. 그게 예. 충격 먹었다고 한 적이 예. 있었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외교를 하면 지지율이 오르게 돼 있어. 특히나 보수 정권일 경우에는 뭐 박근혜 패션 외교 뭐 거기 경제 효과 3조 원 이딴식 보도를 해버리니까. 근데 나토 회의 때도 계속 지지율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역대급 캐릭터죠.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데이터 리서치와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는 매우 못함이 42.4라고. 매우 못함은요, 웬만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에서 빼야 되고요. 다소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게 다소 잘함이나 뭐 잘 모르겠다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견고하게 윤석열 반대 그 안티 윤석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여기 데이터 리서치 여론조사에 매우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도를 윤석열 임기 끝날 때까지 회복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매우 잘함하고 키 비교를 해봐야죠. 매우 잘함하고도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사실 여론조사에서 정말 막 죽도록 싫어하지 않는 이상은 막 매우 이렇게 딱 격렬한 그 조항을 찍기 어렵잖아요. 대충 그냥 뭐 중간 정도 한다라고 하는데 아주 저 엄청난 차이를 보면 민심이 많이 흔들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수치는 적극적으로 답변하기 전이라는 거, 진보가. 네, 그러니까 진보는 지금 거의 한 25% 정도에 다울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매우 못함이 여기서는 데이터 리서치 거잖아요. 리서치 비유에서도 43% 나옵니다. 매우 잘못함이. 그러니까 이게 한 여론조사 기관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여론조사라면 오차가 좀 클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론조사 하는데 국민들 40% 이상은 매우 못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지는 않을 거야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맞아. 내가 윤석열을 찍으면서도 믿었지 않다. 이렇게 딱히 탐탁지 않겠지만 그래도 중간은 하지 않겠느냐.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렇게 믿고 찍었는데 이제 배신을 하게 된 거죠. 그 데이터 리서치 쿠키뉴스 그 여론조사 보면은 50대 같은 경우는요. 긍정평가가 18% 하락했고요. 중도층의 부정평가는 21%가 부정평가가 늘어났어요. 21%가. 아, 진짜 못하고 있네. 윤석열 이거 있잖아요. 초반에 어쩌다가 이렇게 경험이 없어갖고 덜컹거리는 거라면 다소 회복할 수 있는데 윤석열의 오늘자 답 같은 것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뭐 여론조사가 중요합니까 같은 이야기 또 하고 있잖아요. 국민은 화를 내고 있는데 윤석열은 당신들 화내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지가 하는 말 있잖아요. 국면 보고 간다. 도대체 어떤 국민을 보고. 더 중요한 거 윤석열이 진짜 위험하다고 느끼는 거. 대선 때 윤석열 찍은 사람들 지지 처리하였는데요. 대선 때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 중에 78.7%만 지지한다는 게 오늘 여론조사에 나왔어요. KSO에서. 윤석열 찍은 사람들 78.7%만 윤석열 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신호로 보는 게 윤석열 득표율이 48% 정도? 대선 때 득표율이 그 정도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을 지지한다, 뭐 매우 잘하고 있다, 다소 잘하고 있다, 이 합한 숫자가 48 이하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대선 때 득표율만큼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일부 조사에서는 40% 초반대로 이제 못한다고 나오는 거니까, 잘한다고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보는 예. 거죠. 윤석열 관련해서 놀라운 애언을 하신 분이 있죠. 안철수인데요. 윤석열 뽑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1년 후가 아닌 것 같은데. 1년 후가 아니고 지금 한 달 후인데 어쨌건 놀라운 애언이고요. 실제로 안철수 같은 사람의 애언보다 훨씬 빨리 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의 78%만 윤석열을 지금 지지하고 있다. 그 날짜가요. 언제였냐면 2022년 2월 22일이었어. 근데 여기 공 하나가 들어있잖아요. 여기 잘린 손가락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잘린 손가락이에요. 손가락이에요. 미니 단두대 보내드립니다. 뭔가 지금 숫자가 피를 흘리고 있네요. 요게 그 윤석열이 그러니까 안철수가 울산 중앙시장에 했던 발언이죠. 1년 후면 윤석열을 찍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것이다. 이제는 1년이 안 걸릴 것 같네요. 참 진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진심으로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이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이런 캐릭터는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직언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게 망가져야 그중에 좀 보수적인 사람들 또는 그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도의 직언할 수 있을지언정 지금은 윤석열 주위에 김건희 포함해가지고 괜찮아 좆빠가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몰려있고 아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신평 변호사 있잖아요. 신평 변호사.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지지율 뭐 떨어지는 이유가 뭐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을 악마화해서 같은 막 그 분석을 해놨길래 야, 이 미친놈이 다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반박해드린 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어쨌건 윤석열 지지율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왔다. 이 정도 되면요. 대책회의 열려야 돼요. 찍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멀리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대책회의라는 게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이 생각보다 못하고 있으니까 놀라는 이유는 윤석열이 이걸 입성을 하면서 시스템을 전부 다 붕괴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모두 다 배척해버리고 자기 사람으로 채우다 보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건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다 공통점이 그거였잖아요. 왜 그렇게 절차에 집착하느냐. 왜 그렇게 권한을 배분하고 자기 대통령한테 있는 권한을 직접 쓰지 않고 왜 이렇게 나눠줘서 시스템한테 의존하느냐 그거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해서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한 방에 다 무너지잖아요. 예. 아무튼 지지율 관리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면은 무슨 짓을 하게 되냐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작이 등장해요. 국민의 시선을 돌린다거나. 난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역대로 독재 성향의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른 나라랑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가장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 북한과 저번에 연평해전 같은 종류의 국지전일 수도 있고 전쟁을 일으키면 내부의 분위기는 싹 사그라들거든요. 밖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짓 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젤렌스키 지지율도 확 올랐죠. 그러니까 상상하기는 싫지만 이번 나토 회담을 통해서 확인한 건 분명히 유럽과 미국이 다른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전 세계적인 갈등 상황이 지속될 때 갈등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곳, 드러나는 곳이 어디가 될지 생각해 보면은 저는 한반도가 제일 적합하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나토와 미국이 한국을 지렛대로 이용을 하면 양쪽 세력이 대결하기 가장 좋은 공간이란 말이에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갈등을 자기 영토 내에서 하려고 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대리전을 치를 텐데 그 대리 공간이 어디가 될 거냐. 한반도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럴까봐 걱정하는 거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저도 전쟁은 경험을 안 해봤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이미 5.18을 본 사람이고요. 총소리가 빠바방 나고 죽은 시체를 본 사람이고요. 군대 가서 사격해 본 사람이고요. 거의 목숨 걸고 훈련도 해본 사람이고요. 근데 군대 안 갔다 온 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알잖아요. 사격 훈련만 해도 무섭습니다. 그렇죠. 탄피 튀는 것만 봐도 무서워요. 잘못해가지고 약간 고문고 아닌 병사 하나가 총알을 덜 쐈는데 여기 총이 안 나갑니다 하면서 총구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6.25 같은 디테일한 이야기 들으면 소름 끼칠 정도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거 좀 걱정스럽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정도는 아니길 바라요.